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세대학교 치료상담대학원 최강현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 소개를 짤막하게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국 트라우마 가족치료연구 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세대학교 치료상담대학원 교수님이시고, 또 독일 본대학교 가족상담학 박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교수님 제가 정신과 선생님들만 사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상담 전문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하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네. 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시켜 주어서 네. 되게 기쁘게 왔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또 책을 쓰셨어요. 이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게 10년 전에 나왔나요? 그렇죠.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네,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또 베스트셀러를. 네. 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읽어봤는데 너무 의미가 좀 깊고 생각하실 게 많았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가족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가족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책 때문에 네.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뭐 평범한 그냥 교수 생활을 하다가 네. 이 책이 나오면서 네. 이제 작가 소리를 듣고 네. 또 여러 도시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뭐 부산시를 비롯한 네. 뭐 여러 도시에서 선정되면서 네. 제 인생에서 정말 즐거웠던 네. 선물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네. 이렇게 작가님으로. 네. 또 그런 또 치고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또 교수님과 나눠볼 주제는 이제 가족에 대한 건데, 교수님 일단 가족이 굉장히 이제 어느 누구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가족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왜 그런 건지 해결책이 있을지. 사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서 네.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단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사람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데 그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인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족에 있잖아요. 지긋지긋하지만 안 볼 수 없는. 네. 그리고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네. 이런 양가적인 그 감정이 네. 사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가족이야말로 우리에게 두 얼굴을 가진 존재들이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도피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죠. 사실은요. 네. 가족은. 네. 하지만 요즘에 TV 보면 뭐 여러 연예인들, 가족사들 터져 나오면서 정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정말 또 일부 연예인들 또 역시 우리들에게도 가족이야말로 진짜 왼수 덩어리인 거죠. 두 얼굴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연예인들 밝혀진 것만 이렇게 충격적이지 사실 그렇죠. 안 보이는 곳에 얼마나 많겠어요. 맞습니다. 쇼윈도 부부 해가지고 쇼윈도 연예인도 많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교수님 책에서 좀 봤던 개념인데 보니까 가족의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이 가족의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프랑스의 인문학자인 르네 지라드라고 하는 이제 석학이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좀 공식화 시켰죠. 이제 지라드에 의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나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양을 씌우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꼬리 자르기, 네. 또 요즘 옛날에는 이제 또 그 뭐 총대 매기, 또 최근에는 희생양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뭔가 그 집단 안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좀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네. 좀 아웃사이더들, 네. 예, 그리고 좀 만만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네. 그를 희생양 삼고 덕분에 나머지 99명은 살아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아. 예. 이런 이 희생양의 모습이 역시 가족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자,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 너무 어렵죠. 저도 뭐 결혼 생활을 한 24년째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한 10몇 년 했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내가 너 반드시 이혼한다, 이놈아.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네. 충격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에게 화가 나 있었고, 네. 뭐 저는 이제 행동을 바꾸지 못했던 이제 그런 한국 남자였는데, 네.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말 들으면서 정신이 번뜩 뜨인 거예요. 정말 그 부부 갈등 힘들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네. 역시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 이제 남자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네. 빨리 끝내고 싶어. 우리 빨리 갈등 해결하고 네네. 우리 이제 잘 지내자라고 하고 싶어. 그건 남자들 생각이죠. 이기적인. 어떻게 그게 잘 지냅니까? 갈등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해결도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해결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복잡한 갈등을 어쩌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 예. 많은 경우 자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중재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부부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중재자로 끌어들인다든가, 네. 아니면 누군가를 문제로 삼는다든가, 네. 여러 이런 방식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제3자를 통해서 네. 부부 갈등, 가족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네. 여기에서 희생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교수님? 사례들이 너무 많죠.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상담했던 고등학생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아빠를 때렸어요. 네. 사실 이제 이게 금기잖아요. 그쵸. 아들이 아빠를 구타했고 이제 심하게 맞았습니다. 아빠가 이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이제 이 방어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아들이 때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아이가 그럽니다. 조그만 소리로 엄마가 그러는데요, 이모도 그러는데요, 잘 때렸대요. 에? 도대체 왜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때렸다 할까? 그럼 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사건의 전말은 이거였습니다. 이 엄마는 남편의 음주 습관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네. 사실 좋아하기는 어렵겠죠. 그쵸. 예. 근데 또 그날도 남편은 술을 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부부가 뒤엉켜서 네. 옥신각신 할 때 이 네. 아들이 순간 엄마를 보호하려고 네. 그 엄마 아빠 사이에 껴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와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등치도 아빠보다 크니까 네. 아빠를 밀친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아빠를 때린, 네. 정말 우리 이 시대 일종의 패륜 같은 아이가 돼 있지만 사실 얘야말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 얘는 가해자일 수 있고 아빠가 피해자일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부부 갈등에 휘말린, 예.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 안타깝지만. 예. 이 아이는 누구 시각으로만 아빠를 봤냐면 네. 엄마의 시각으로만 본 거예요. 예. 술만 먹고 네. 엄마를 불행하게 하는 남자인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얘에게서 아빠는 하나의 또 아버지입니다. 대체 불가의 존재죠. 네. 네. 근데 그런 아버지를 무책임한 남자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네. 결국 이거는 이 아들에게 인생에서 너무나 끔찍한 상처가 되어지죠. 네. 정말 그야말로 희생을 당한 그렇죠. 겉으로 보면 얘가 가해자일 수 있지만 네. 그 이면을 보면 얘야말로 정말 피해자죠.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핵심이 이겁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둘이서 해결하지 않고 네. 누군가를 끌어들일 때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안에도 있고요. 네. 우리 회사에도 있습니다. 아, 학교에도 있죠. 네. 동아리에도 있고, 그리고 모든 집단 안에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보면서 이 가족이 희생양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좀 부모의 큰 기대를 안으면서 그게 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희생양에는 사실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뭐 문제야, 또 문제야 역할을 한 거죠. 조금 전에 이 아이는 어떤 경우는 대표적인 희생양은 영웅의 역할이죠. 특히 이제 우리 시대 이제 의대 열풍, 네. 많은 의대생들을 또 폄하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우리 의대 공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보면 영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학벌에 대한 한이 있고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이 있고 경제적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인생은 배운 게 없고 네. 또 어느 정도 어떤 운도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기대냐면 네. 자녀에게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사실 뭐 기대한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또 타고난 재능과 성실함이 겸비된 자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모의 엄청난 기대예요. 예. 사실 그 아들의 인생은 아들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인생을 공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여러 지인들 중에 네.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예, 그 분들 중에 자신의 직업을 만족해하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제가 아는 지인들 보면, 네. 그냥 살아가요. 남들 보기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죠. 네. 부러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남들 보기에는 모든 걸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만 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어떤 박탈감,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다른 직업으로 업종 변경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결국 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네. 어쩌면 이 인생 속에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의 몫까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우리도 사실 이런 좀 많이 했죠. 예전에 이제 큰아들이 그런 역할, 큰딸이 그런 역할 많이 했잖아요. 장남, 장녀가. 요즘엔 또 이제 각 가정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과 딸들이 다 뭐 희생양으로 하면 큰일 나겠죠. 예, 부모의 과도한 열망. 네. 예, 그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그 열망을 채워야 되는 미션을 부여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와는 조금 다른 모양의 희생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좀 인지하는 거에서 좀 변화가 비롯되나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런 희생양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네. 느낄 거예요. 늘 힘든데 뭐가 힘든지가 몰랐어요. 그동안. 네, 가족 안에서 또 내 자신에게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영웅의 역할을 부여받던 아들이 있다고 보죠. 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원한 건 고시 합격이에요.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공무원, 고급 공무원 되는 게 이 아빠의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네. 본인은 이제 경제적으로 그걸 할 환경이 못 됐고 이제 아들에겐 기댈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예. 아버지는 이제 보면 충분히 고시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었지만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아들은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열망대로 이 아들이 열심히 고시를 공부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걸 성공하는 아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아들도 많거든요. 그걸 실패했을 때 이 아들은 남들에 비해서 더 심각한 패배감과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예. 아빠의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자신을 용서 못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의대에 합격하지 못한 나, 네.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나, 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좋은 정말 폼나는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된 그 나를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무기력과 좌절감, 열등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네. 자, 근데 순간 이게 나의 희생양이었구나를 알아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이 열망이 내게 아니었구나. 응? 난 당연히 의대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나는 고시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이 열망과 목표가 어쩌면 사실은
내게 아니었겠구나. 예. 그렇다면 그거를 이루지 못한 나에 대해서 이토록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관대할 수 있겠다. 네. 예. 이런 지점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좀 과도하게 억압하고 이랬던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문제의 역할을 하는 또 자녀들 보면 네. 가족 안에서 문제의 역할을 통해서 네. 가족들은 좋습니다. 걔만 계속 비난하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 아들과 딸의 문제가 아닌데도 다 덮어놓고 그를 비난해요. 그럼 마음이 편하거든요. 일종의 그 가족의 정서적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 쓰레기통. 그렇죠. 그런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냥 부부간의 애환, 또 직장생활에서 애환을 해소해야 되는데 네. 사회에서 그걸 해소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만만한, 아주 만만한 한 자녀에게 그걸 다 풀고 네. 뭐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이 가족들이 쏟아붓는 그 엄청난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리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이제 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사는 것 자체가 질려버린 거예요. 나이를 보면 겨우 20살 안팎인데 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의 찌꺼기는 네. 100년치예요. 그게 또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그렇죠.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충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고, 네. 자기 정체성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에서,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멋진 모습 보이기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럼 교수님, 또 제가 이건 책에서 본 건데, 네. 가족 안에서도 삼각관계가 있다고. 그렇죠. 봤어요. 그렇죠. 네, 이건 또 네.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가족치료사 머레이 보헨이 이제 제기한 이론인데, 이 삼각관계 이론이 사실 우리나라 가족관계에 되게 접목이 잘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희생양의 개념의 한 설명일 수 있는데요. 네.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를 끌어들인다고 했죠. 네. 이게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네. 사실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서로 이제 여기 A, B, C 세 명이 서로 친구입니다. 네. A, B, C.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A하고 B가 싸웠어요. 네. 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죠. 근본적인 거.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너무 힘들어요. 이론적으로 맞지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B가 C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딱 친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A 보는 앞에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팔짱 끼고, 응? 그리고 한번 쫙 그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둘이 팔짱을 딱 끼고, 네. 이것만큼 완벽한 해결이 어딘 거예요? 응? 해결한 거예요. 난 이겼으니까. 부러우면 진 거죠. 오케이. 이게 혹시 해결이 간단합니다. 네. 바로 삼각관계죠. 네. 그럼 가족 안에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죠. 네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걸 화해하고 뭐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걸 하기 힘들어합니다. 자녀를 끌어들이죠. 많은 경우 엄마들이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 아니었으면 이혼했겠다. 이미 그때 이제 자녀들은 엄마 편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자녀들이 되게 여러모로 좀 희생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 자아를 잘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네. 중요한 것 같다고 고마워. 보는데.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사실 자녀들은. 네.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하냐가 정말 이 가족에서 벌어진 수많은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네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자녀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고부 갈등도 삼각관계예요. 어떻게 된 어머니를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탁 밀착해서 며느리를. 그렇죠. 사실 고부 갈등에 보면 언제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부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있으면 늘 부부 갈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삼각관계인 거예요. 삼각관계. 네. 그리고 또 이 삼각관계에는 이제 자녀와 뭐 이런 가족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제3자죠. 가족 외의 사람들. 예, 불륜의 삼각관계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예. 불륜의 삼각관계도 있고 네. 일도 삼각관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독도 삼각관계가 되어지죠. 아, 되게 다양하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보니까 책에 또 가족의 체질을 바꾸면 변화가 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또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가족 간의 어려움은 결국 부부 갈등에서 오는데 네. 사실 이제 부부 상담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하다 보면 네. 그 부부는 해결책이 이미 있어요.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닌. 네, 그렇죠. 많은 경우 남편이 변하는 거고 이제 남편 쪽에서는 아내가 좀 참거나 변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또 싸움인 거죠. 누가 변합니까? 자, 근데 결국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네. 두 부부의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체질의 변화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관계와 소통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네. 네. 함께 변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그 두 부부가 그동안 유지했던 대화의 패턴들, 그 다음에 소통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네.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했던, 오래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그 술살을 찐 거예요. 매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을 자기가 술상을 차린대요. 남편과 늘 매일 술을 마셔가지고 네. 그냥 몸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거 알코올 중독자가 다 됐다고 네. 걱정했던 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중요한 걸 찾아냈죠. 네. 어떤 거였나요? 이 남편과 시아버지, 이 집안의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말이 없어요. 네. 평상시에는 거의 필요한 말만 하고 네. 근데 이상하게 술만 들어가면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네. 당연히 결혼 초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고 정서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싶은 이 아내는 결국은 술상을 준비했던 거예요. 술상을 차렸던 거예요. 왜? 대화하려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너무 과다한 음주와 뭐 이게 이런 등의 문제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 대화의 방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두 부부가 현명하게 네.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작업들을 통해서 네. 또 변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나도 바뀌고 또 남도 바뀌는 그냥 같이 함께 바뀌어가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이걸 보는 분들은 좀 답답할 거예요. 왜 나도 변해야 되냐? 그 인간이 더 많은데. 맞습니다. 모든 부부나 가족 보면 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죠. 조금 또 그만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너가 많으니까 너가 더 변화라 하면 도망갑니다. 변화를 하지 않아요. 고슴도치처럼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와 소통의 변화의 방식을 통해서 네. 함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함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원래는 이 다음에 행복한 가족의 비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설명하지만 이제 가족의 문제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와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부분에서 결국 건강한 부부의 관계 회복은 관계와 소통이죠. 얼마나 그 부부가 네. 관계와 소통의 방식에서 좀 더 건강하고 네.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는지 네. 유연해야 돼요. 경직되지 않고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관계와 소통의 부부야말로 가족이야말로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린다면 이제 아마 이게 결론의 부분인데 그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똑같습니다. 사실 두 남녀가 만났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은 몰랐던 사이입니다. 그렇죠. 전혀 몰랐어요. 같은 지하철을 타서도 모르고 지나쳤을 인연입니다. 자, 그랬던 그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인연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네. 이런 일이야말로 사실 마법입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둘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제
긴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네. 여기엔 행복한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예, 서로 사랑하자. 아, 그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폭력도 사랑한다고 때려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힌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예, 사실 사랑이란 건 너무 주관적인 겁니다. 당연히 사랑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현실적인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주고받음의 공평성이에요. 예. 네. 서로 사랑하게 된 뭐 남자와 여자, 뭐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둘은 기브 앤 테이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네. 예. 남자가 아내에게 뭔가 주면 역시 아내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줄 필요가 없어요. 예. 똑같은 걸 줄 필요 없습니다. 네. 자기가 줄 수 있는 그 방식 안에서 주는 거죠. 아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네. 자,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월급을 받아왔죠. 이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선 이제 남편에게 받은 거예요. 네. 네, 테이크한 거죠. 네. 자, 이걸 테이크한 아내가 이제 그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조금 거한히 했습니다. 네. 순간 평상시 아침보다 반찬이 더 많은 거죠. 이걸 준비하려고 아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거예요. 자, 이번에 누가 받은 거예요? 남편이 받았죠. 네. 자, 이번엔 이걸 받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네. 또 주게 되는 거죠. 똑같이 또 다음날 아침에 밑반찬 한 게 아니에요. 여보, 이거 하려고 일찍 일어났겠다. 하지만 정말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네?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어떨까요? 너무 감동. 이번엔 또 받은 거잖아요. 네, 내가 조금 전에 기부했고, 이번엔 또 받은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어떨까요? 또 기부하고 싶어요. 그렇죠.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부는 정말 선순환이에요. 정말 많은 걸 주고 받게 되어져요. 사실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가 오고, 가정 안에도 오고, 바깥에서도 옵니다. 네, 근데 그런 위기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이 주고받았던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네. 이해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네. 자,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차린 상을 보고 열심히 먹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여보 반찬 어때? 이때 남편이 말합니다. 뭐 어떡이 그냥 죽지 못해서 먹은 거지 뭐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네. 아내는 어떨까요? 주고 싶을까요? 너무 싫죠. 그렇죠. 예. 서로 여기서 또 이미 기브 앤 테이크가 차단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서로 안 주게 되어집니다. 서로 안 주게 되니까 어때요? 서로 못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둘은 점점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버틸 힘을 상실하죠. 계속 주지 않게 되면 나도 못 받게 된다.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저 같은 이제 관계 심리학자들, 저는 이제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잖아요. 네. 가족의 문제부터 대인관계 문제인데 결국 관계의 핵심이 이겁니다. 주고받음을 알아야 돼요. 결국 이거는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과 동료, 과 안에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이 주고받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네.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렇죠. 네, 몰랐는데 이렇게 좀 인상이 깊었고요, 교수님.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 사실 이제 이 가족 상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통의 주제입니다. 결국 가족 문제, 대인관계 문제는 소통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잘못된 소통의 방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중 구속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영어로는 더블 바인드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이중 구속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메시지를 보낼 때 거기에 메시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반된 메시지예요. 네. 원래는 하나만 보내야죠. 좋다, 싫다, 해라. 하나만 해야지 상대방은 이해가 쉬워지죠. 네. 근데 메시지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거 엄마가 하지 말란 거 해도 돼? 혼란에 빠지죠. 하지 말란 건데 왜 해도 돼요? 어느 걸 따라야 되나? 아, 그러네. 네. 특히 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와 겪었던 일인데 네.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이제 시간 강사할 때 예전에 네. 뭐 돈이 없잖아요. 네. 네. 어머니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런 거야. 네가 돈이 없는데 이런 식당을 왜 가냐? 돼요. 들어가세요. 싫대요. 네. 그걸 거절하시길래 그럼 엄마 그냥 집에 가서 간단히 먹읍시다라고 집에서 간단히 먹었는데 며칠 후 여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삐지셨다고. 어떻게 야박하게 한 번만 이야기하냐고. 당황했죠. 이게 몇 번 더 했어야 되는구나. 사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네. 예, 상대방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반된 메시지예요. 예. 그 상반된 메시지를 받다 보면 네. 그 상대방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상대방의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거,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치 보고 안면을 살피고 쭈뼛대고 네. 그러면서 이 관계는 이제 붕괴로 가죠. 붕괴로 이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관계에 노출됐던 자녀들은 정신분열을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네. 정신분열 환자가 발생되어졌을 때는 네. 이 이중 구속의 메시지, 네. 더블 바인드의 소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교수님,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가족 문제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좀 크긴 하지만. 네. 사실 아까 소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이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사실 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가족 외에는요. 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피난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쩌면 그 가족들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가족관계 안에서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상처의 변화는 어떻게 보냐면 좀 더 내 가족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어떤 상처가 건드려지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가족의 모습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런 분에게 이제 조언을 한다면 한번 그 갈등의 그 뒤엉킴 속에서 고통받고 미워하고 떠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싸우고 이런 그 갈등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마음으로, 몸으로 거리를 좀 둬서 내가 속한 이 가족을, 이 집단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새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새처럼 한번 밑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혹시 내가 가족 희생양의 모습은 있지 않았던 건가? 그리고 우리 관계 안에는 주고받음의 공평성이 제대로 작동했었던 건가? 네. 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주고받음의 공평성은 참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희생양의 주제, 주고받음의 공평성, 그리고 우리 가족관계와 또 이 관계 안에 이 삼각관계의 모습들은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곰씹어 본다면 네. 좀 더 새 눈으로 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요 가족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 관련해서 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